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일명 김신조 사건. 가츠내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에 납포되었습니다. 승조원 82명이 억류되며 미국은 굴욕적인 협상을 거쳐야 했던 푸에블로호 납포 사건. 그리고 1년 뒤 1969년 4월 북한 전투기가 울릉도 동쪽 공해상공에서 미 해군 정찰기 EC-122를 격추시켰습니다. 탑승자 31명 전원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만든 미 해군 정찰기 격추 사건. 지속된 도발은 결국 임계점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인내했지만 이번 격추 사건은 결국 제2차 한국전쟁을 불러온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간선을 떠도는 여행자입니다. 이번 갈림길은 1969년 북한의 지속된 도발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분노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제19 세계선입니다. 그 분노의 대가는 또 한 번의 전쟁이었고 한반도는 다시 비극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늘어가는 전사자, 번져가는 반전 여론, 새로운 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청와대 습격, 미 해군 함정 납포, 미군 정찰기 격추라는 3번의 대형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맹국들의 신뢰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하며 미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영토 인근에서 북한의 도발에 보복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권위마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이번에도 물러서면 동맹 신뢰가 붕괴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응징한다면 그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을 향한 경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에게도 이 사건은 시험대였습니다.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도발을 당한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억지력은 무너지고 국제적 신뢰도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닉슨은 결단했습니다. 그에게 이번 사건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 반드시 응징해야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역사의 시계바늘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4월 15일 북한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를 격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닉슨은 첫 번째 공습을 승인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이런 신속 대응 전례가 있었습니다. 1964년 통킹망 사건 직후 불과 사흘 만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1965년 플래쿠 기지 습격에는 이틀 만에 보복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보복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먼저 괌에서 날아온 B-52 폭격기 편대가 동해안 최대 전투기 집결지였던 원산 공군기지를 강타했습니다. 고고도에서 쏟아진 폭탄 세례에 활주로는 갈라져 버렸고 경락고 속 전투기들은 불길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어지는 목표는 청진항구였습니다. 동해에서 대기 중이던 항모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공격기들이 잠수정 기지와 부두를 정밀 폭격했습니다. 탄약고가 연쇄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기둥이 솟구쳤고 북한 해군은 단숨에 바다를 잃었습니다. 마지막은 평양 순환 비행장이었습니다. 미사와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이 활주로와 연료 저장고를 정밀 타격하자 수도방공의 핵심 기지는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전투기들은 단 한 대도 이륙하지 못한 채 지상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동시에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F-4 팬텀 24대는 개성과 철원 일대 전방 포병 진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서울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사정포들을 초기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히 하늘과 바다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김일성을 겨냥한 특수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CIA는 첩보와 침투 경로를 제공했고 그린벨에는 지상 침투와 현장 지휘를 맡았으며 국군 제1공수특전단과 해군 UDU가 합류했습니다. 지리에 밝고 언어 장벽이 없는 이들은 약 30명 규모로 편성되어 실제로 작전의 핵심 타격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합동작전팀은 평양 주석궁과 묘양산 별장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이는 김일성이 두 곳을 번갈아 사용하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묘양산 별장을 기습한 팀이 목표를 성공시켰습니다. 김일성은 현장에서 피격되어 사망했고 북한 지휘부 전체가 일순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휴전선 전방에서 소련제 약 수백 명이 일제히 불을 뿜었고 철원, 파주 일대 국군 진지와 후방 철도 통신 시설이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북한 특수부대 수십 명이 소형 잠수정 여러 척에 나눠 타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 대잠 초계기에 조기 포착되어 구축함의 폭내 공격으로 전부 격침당했습니다. DMZ를 넘어 침투하려던 정찰국 특수 침투조도 있었지만 미군의 열상 장비와 공격 헬기 앞에서 직교조차 하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5월 10일 미국은 전면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필리핀 수빅만에서 출발한 항모전단 2기가 동해로 진입했고 괌에서는 60대 이상의 B-52 흑격기가 편대를 이루어 북한 상공을 날아올랐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북한도 결국 전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개성과 철원 축선에서 20만 병력이 탱크와 장사장포를 앞세워 남아있습니다. 목표는 단기간 내 서울 점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권과 제해권, 지휘부까지 잃은 상태에서 북한의 전략은 시작부터 무너졌습니다. 휴전선 인근에는 국군과 미군 기갑사단이 강력히 배치되어 있었고 공중에서는 B-52와 팬텀이 끊임없이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북한 기갑부대는 이동 중에 괴멸당했습니다. 개성은 포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평양과 원산은 불길 속에 무너졌습니다. 김일성의 죽음 뒤 북한 지휘부는 와해되었고 국군과 미군은 불과 2달 만에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정권은 붕괴했고 한 번 더는 완전히 새로운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불과 1년 전 체코슬로바키아 사태, 일명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자유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동유럽 통제와 내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에 직접 개입할 여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화 대혁명의 혼란 속에 국정 운영조차 불안정했고 게다가 중소 갈등이 격화되어 국경에서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핵과 항모 전단을 정면으로 맞설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진 직후 미국은 두 강대국을 향해 노골적인 경고를 보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개입하지 말 것. 만약 그들을 돕는다면 미국은 곧장 적으로 간주하겠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또 한 번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소련과 중국은 겉으로는 거센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 속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주었고 그 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두 나라는 단 한 걸음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전쟁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반도는 무력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남한 주도의 정부가 세워졌지만 북한 지역은 군정체제와 혼란 속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 기반이 초토화되어 재건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반도는 점차 재건을 이뤄냈습니다. 통합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민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제가 다녀온 제19세계선의 2025년은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수학여행으로 개성과 평양의 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를 배웠고 금강산 해안 리조트는 젊은 연인과 가족들의 휴양지가 되었으며 중국과 일본 여행객들에게도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백두산 천지 트레킹 투어는 장년층에게는 효도 관광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어드벤처 여행지로 각광받았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장거리 열차 상품 K패스는 침대 칸과 식당 칸 그리고 전망 칸까지 갖춘 횡단 열차였습니다.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열차로 이어진 그 여정은 통일 이후 한반도가 만들어낸 새로운 상징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이제 역사책 속의 한 줄로만 남았습니다. 2025년 젊은 세대에게는 남과 북이라는 말조차 낯설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반도는 더 이상 전쟁의 땅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이끄는 통일국가의 심장이었습니다. 역사는 수없이 갈라진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지금은 그 수많은 갈래 중 단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갈림길에서 뵙겠습니다.